물가가 안정되는 것처럼 보이죠? 수치상으로 물가가 전보다 좀 낮게 나오니까 물가 안정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 호우로 채소값이 올라서 물가가 오른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물가가 잡혀가는 게 제대로 안 잡힐 게 보이고 있는 거고, 다시 전반적으로 여태까지 물가 수치를 하락시키는 걸 주도했던 가장 핵심적인 건 유가였죠. 우리나라도 가장 많이 떨어졌던 게, 물가 봤을 때 뭐 다른 물가는 다 오르는데 유가가 많이 떨어져서 물가가 잡힌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물가가 잡히는 게 맞느냐, 하반기에. 물가는 분명히 하반기에 더 터질 징조가 보입니다. 왜냐면 그 핵심인 유가가 튀고 있기 때문이죠. 보시면 지금 미국 6월 PCE 물가지수가 2년 만에 최소폭 올랐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금리 인상은 없다, 이런 여론들이 많이 나오죠. 어디서? 증권가에서. 근데 그거 아세요? 이창용 총재하고 파월 연준 의장이 가장 큰 차이점이 뭐다? 이번에 저기 연준 인터뷰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요, 물가 외에는 다른 건 안 봅니다. 그래서 뭐 경기가 어쩌고 저쩌고 그건 내가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해요. 근데 이창용 총재는 가계부채가 어떠니 하면서 이거저거 신경 다 쓰죠.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미국 금리 인상이 멈출 때가 진짜 위험합니다. 지금 미국 금리 인상이 멈추지 않는다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된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미국 금리 인상이 멈춰요? 그러면은 미국 채권금리 폭등이 멈추겠죠. 올라가는 게 어느 정도 멈춘다, 진정이 된다. 그러면은 이것은 채권 가격 하락이 진정이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사람들이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미국채로 가지. 진짜 정신없는 인간들이 하는 이야기가, 언론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죠. 금리차가 벌어졌는데도 환율이 안정됐다, 괜찮다. 과거에도 금리차가 벌어졌을 때 환율이 계속 안정됐고 돈이 계속 유입이 됐다, 달러가 유입이 됐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러다가 딱 멈추고 난 뒤에 터지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그 뒤를 봐야 돼요. 금리차가 났을 때가 아니라 금리차가 나다가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딱 멈췄을 때 무슨 일이 생겼냐. 2006년에 미국 금리 올리다가 딱 멈추고서 여러 가지 문제 터지더니 우리나라 2008년에 터졌죠. 그 다음에 94년에 올리다가 딱 멈추고 나서 우리나라 97년에 IMF 터졌죠. 그러니까 멈춘 뒤가 더 위험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금리차가 벌어졌는데도 안전하고 금리 그만 올리면은 곧 금리 인하 하니까 살아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오히려 금리를 안 올리고 금리를 눌렀기 때문에 채권금리가 그렇게 튀는 게 어느 정도 방어가 됐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자금이 들어온 거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계속 금리 올리니까 채권 가치가 아직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금리 인상을 멈추면 미국 채권이 굉장히 안전자산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금이 이동할 것이다. 이 단순한 걸 모른다니까. 자금이 언제 빠지는지 몰라요. 거기에 우리나라 7월 물가 상승률은 2.4%에 그칠 것이다. 역시나 증권가에서 이야기를 하죠. 늘 이야기를 하지만요, 우리나라 증권가는요, 항상 금리 덜 올리고 물가 더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맞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예 2021년부터 그 얘기했어요. 금리 올리기 시작했을 때, DSR 시행하고 금리 올리고 대출 총량 규제 시작했을 때 2022년에 한국의 기준금리는 3%를 넘어설 것이다, 이 이야기 했을 때 증권가에서는 계속 2%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이번에 7월 물가 상승률이 2.4%, 최저가 나올 것이다. 자, 여기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왜? 작년 7월이 좀 역대급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데 8월부터 기저효과가 축소되더라도 3% 재진입 경로는 아닐 것이다. 한국은행에서 하반기에 다시 3%대 나온다고 그랬는데 아니라고 하죠. 그 이유는 뭐예요? 근거가 없다.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됐으니까. 근데 물가가 더 떨어지기 위해서는 환율이 더 떨어지든가,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환율이 여기서 더 떨어질 상황은 아니죠. 계속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물가 전망 CSI도 떨어졌다. 그런데 지금도 매우 높은 수준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금리 전망은 올라가고 있죠. 이런 와중에 주택가격 전망이 올라가고 있어요. 물가는 아직도 조금 떨어질 거라고는 보지만 이것도 보시면은 3%대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그리고 금리는 더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주택가격 전망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장난질을 치고 있는 거냐. 다른 나라에서 왜 지금 금리차가 더 벌어지지 않도록 하느냐, 이거는 미국이 금리 인상 종료가 됐을 때를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걸 못하고 있는 거고, 지금 환율 괜찮으니까 안정하다 하면서 안심만 시키고 있는 거지. 근데 변수가 생겼죠. 유가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물가 이번에 2.7% 나왔죠. 2.7% 나올 때 뭐가 많이 떨어졌어요? 유가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다.
유가가 나머지 다 잡아먹을 정도로 유가 하락이 커서 상승률이 2.7%밖에 안 나왔는데 그 유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7월까지는 괜찮겠죠. 7월까지는 유가가 작년 7월에 유가가 굉장히 높았으니까 7월까지는 물가가 좀 안정되는 모습이 나오겠는데 작년 하반기에 유가가 떨어질 때보다 더 높아지게 되면 어떡할 거예요?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유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첫 번째는 감산. 감산을 해도 수요가 안 붙으면 유가가 안 올라가죠? 그렇지만 첫 번째는 일단 감산 이슈가 있고 공급을 줄였으니까. 뭐 감산해가지고 뭐 미국에서 석유 시추기도 줄이고 있고 사우디의 100만 배럴 자발적 추가 감산이 8월까지 연장된 가운데 9월까지도 연장할 것으로. 왜냐면은 얘네는 저기 유가 떨어지는 걸 바라지 않아요. 2020년에 유가 떨어지는 걸 왜 바랬느냐? 셰일 업계 망하게 하려고 미국에. 근데 미국도 지금 산유국이죠. 이제 미국도 산유국이니까 감산해가지고 유가 올라? 나쁘지 않은데? 이게 되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요 감산 외에도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최근에 미국에서 동결을 한번 했죠. 금리 동결을 한번 하고 이번에 다시 뭐 금리 7, 9월에 올린다 이야기를 했다가 7월에 또 9월에 상황 보면서 올리겠다. 약간 이 정도로 말만 바꾼 정도로 하더라도 달러 가치가 떨어지죠. 금리가 굉장히 빨리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아직도 금리 올리고 아직도 긴축인데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게 지금 세계적으로 약간 이상 신호긴 한데 다른 나라들은 올리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유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요거는 저번에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페트로달러 때문이죠. 페트로달러가 뭐예요? 원유는 달러로만 거래를 하자. 미국에서 세계적인 경제 패권을 잡기 위해서 한 짓거리가 페트로달러이고요. 즉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유가가 올라간다. 이게 페트로달러죠.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요거는 작년 9월이죠. 미국에서 금리를 팍 올리니까 유가가 떨어지더라. 왜? 달러 가치가 올라가니까 기름 가치가 떨어진 거죠. 달러랑만 거래가 되니까. 근데 반대로 달러 가치가 지금은 떨어진다 이야기가 나오죠. 금리 인상 멈추면 또 달러 가치 떨어진다고 이야기 어마어마하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유가가 폭등한다. 그래서 유가가 올라가고 있고 이게 우리나라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거죠. 물론 유가 외에도 다른 요인도 있어요. 다른 요인 뭐가 있었을까요? 지금 보면 크게 연준에서 세 가지 요건을 생각하고 있죠. 일단은 식품 기업들이 줄줄이 가격 인상을 단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흑해 곡물 협정 파기로 곡물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유가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미국에서 자꾸 긴축을 이야기를 하는데 해석을 자꾸 증권가 같은 곳에서 이제 금리 인상 멈춘다 하면서 자꾸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는 소리를 하니까 유가가 튀는 거고 흑해 곡물 협정 파기는 러시아가 발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대규모 식품 기업들이 가격 인상을 단행한 것은 첫 번째는 원가 상승도 있지만 지금 미국에서 원가 상승보다 더 걱정하고 있는 건 임금 상승이죠. 임금 상승이 서비스 물가 상승을 만들어내고 여기에 유가까지 올라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가에서 유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삼겹살을 수입해 온다고 칩시다. 순간이동 약해가지고 돌아오는 게 아니죠. 돼지를 잡고 그거를 분류를 하고 그 고기를 냉동을 시켜서 배를 타고 넘어와서 또 넘어와가지고 또 차를 타고 냉장에서 또 이동을 하고 그래서 유통해가지고 우리 입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냉장하는 거, 운송하는 거 이런 거 다 어디서 뭘로 해요? 석유인데 결국에는 다 유가가 올라가면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냥 유가가 올라가서 물가가 튄다 이런 게 아니라 기저효과가 사라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자, 국제유가 추이를 한번 볼게요. 오피넷에서 뽑았는데 여기 두바이유, 브렌트유, 그 다음에 WTI 다 비슷한 모양의 그래프를 가지고 있죠. 전반적으로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작년 이맘때쯤 유가가 얼마였느냐. 두바이유는 107달러 배럴당, 그 다음에 브렌트는 110달러, WTI는 98달러였는데 지금 여기서 요 상황에서 많이 떨어졌으니까 물가가 잡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앞으로 시간이 가면 어떻게 돼요? 요때는 여기 올라가는 추이면 오히려 유가가 올라가 있을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7월까지는 물가가 잡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100달러였던 게 84달러, 110달러였던 게 84달러, 98달러였던 게 80달러 이게 떨어졌으니까 유가가 많이 떨어졌고 그러니까 전년 대비로 했을 때는 유가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다른 것들 식료품이나 뭐 이런 것들 막 물가를 올리더라도 그렇게 크게 안 나타날 수 있겠지만 하반기로 가면 어떻게 돼요? 자, 21년 11월 25일부터 그 두바이유 81달러, 브렌트유 83달러, WTI 76달러로 지금보다 낮은 유가가 형성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질 추세냐? 이렇게 보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유가가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은 하반기 됐을 때는
그 기저효과 중에서 유가가 떨어진 부분이 아니라 유가가 오히려 올라가는 부분이 될 수가 있더라. 그런데도 하반기 때 3%를 넘어가지 않는다? 다른 것들이 잡힐 것이란 보장이 있어요? 흑해 곡물 협정 때문에 곡물가 올라가는데 잡힐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작물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게 진정이 될 것 같아요? 호구 때문에 많이 쓸려갔는데? 공급이 부족해졌는데? 그러니까 물가가 또 올라갈 거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냥 석유 가격 올라가는 게 옛날만큼 가파르지 않다. 옛날만큼 가파르진 않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전년에 이맘때쯤에 원유 가격이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9월, 10월쯤 되면요. 거의 이제 석유류 하락으로 인해서 물가 깎아먹는 게 사라진다. 그러면은 통계 수치상으로 보이는 게 달라질 거다. 수치상으로 보이는 게 달라지는데 우리나라 다른 식료품 물가는 어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2위죠. 우리나라 밥상 물가는 세계 2위로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워낙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물가는 인플레이션인데 경제가 막 돈이 안 들고 그런 디플레이션 같은 경제를 가지고 있어서 물가가 많이 안 올라간다 느껴질 뿐이지 다른 것들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물가가 2%대로 하반기에 계속 잡힌다고 증권사에서는 저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먹거리 물가가 잡히면 잡힌다는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유가는 안 잡힐 거고 지금 올라가는 추세일 테고. 요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거, 미국에서 금리 인상 멈춘다. 그리고 금리 인하 할 것이다. 되게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게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진 않을 거예요. 파월도 왜 계속 긴축을 말하고 있느냐? 물가가 잡혔다는 확실한 증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증표가 보이지 않는데 수치상으로 좀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 정도면 됐겠다. 경기도 좀 안 좋은데 금리나 좀 내려볼까? 그러니까 내년에는 뭐 금리 내린다고 일단 이야기하고 있죠. 과거를 생각해보면 절대 그렇게 못한다. 자, 이게 1973년부터 85년까지 미국의 금리 그래프를 뽑았습니다. 이때가 언제예요? 이때 금리 왜 이렇게 올렸을까요? 1차 오일 쇼크가 터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1973년부터 74년까지 1차 오일 쇼크가 터졌는데 오일 쇼크라는 것 자체가 유가가 폭등했다는 소리죠. 이걸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죠. 그리고 오일 쇼크가 끝났다. 74년에. 그러니까 이제 슬슬 내려볼까 했다가 2차 오일 쇼크 터졌죠. 근데 2차 오일 쇼크 터지게 생겼는데 괜찮아. 인플레이션 안심해. 우리 PC 지표라는 걸 만들어서 물가 상승하는 것을 조금 수치상으로 좀 낮게 보이면 어떨까 하다가 인플레이션 안 잡히고 경기 침체되니까 1979년에 폴 볼커라는 사람이 연준 의장으로 와가지고 금리를 이렇게 폭등을 시켰죠. 그러니까 파월은 이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파월은 이걸 무서워서 지금 계속 긴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증권가는 저런 거 신경 안 쓰죠. 우리는 한탕 잘 쳐서 빠지면 되니까. 오늘 뭐 오전에도 2차전지 이야기를 했지만요. 저는 2차전지의 미래가 망할 거다. 너네 저런 거 속지 마라. 이런 이야기 한 게 아니에요. 2차전지 시장에 공매도가 들어갔고 세력들이 장난질을 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오전에 올랐던 것도 기관 매수, 메인 매수가 들어갔던 거고 그래서 떨어지니까 또 한번 사가지고 잠깐 띄우고 그러면 또 개미들 우르르 들어오면 또 빨아먹으려는 게 이게 눈에 보여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네가 2차전지에 대해서 뭘 하냐. 그럼 니들은 투기에 대해서 뭘 얼마나 알고 있길래 굴라방처럼 달려드냐. 코인도 똑같은 이야기 했어요. 네가 코인에 대해서 뭘 하냐. 코인 뭐예요 실질적으로. 진짜 돈 가짜 돈 사는 게 코인이지. 그걸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투기 상황에서 이럴 때 위기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안 듣고 싶으면 안 들어도 되는데 다른 사람들까지 헷갈리게 만들지 말아야지.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인플레이션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인플레이션이 하반기에 잡힐 것이냐 안 잡히고 다시 튀어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소리죠. 그런데도 뭐 벌써부터 금리 인하니 뭐 해가지고 기대감을 이야기를 하냐. 앞으로 적어도 지금 여기까지 떨어졌는데도 미국도 2025년은 돼야 잡힌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가 잘났다고 벌써부터 금리 인하니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해요. 미국의 긴축은 계속되더라도 금리 인상이 멈추는 순간 미국 채권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채권 자금이 안전한 미국으로 다 옮겨갈 건데 이것만 잘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항상 그리고 오히려 강력한 긴축을 하다가 그게 딱 멈춰서 미국의 채권이 안전자산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본격적인 양털 깎기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